자야죠. 피곤합니다. 쉽지 않네요. 와! 와. 씨발 이 황금 같은 주말로 넘어가는 이 토요일 새벽 야심한 시간에 씨발 족방종이요. 진짜 족가네요. 야야. 12시간 했습니다. 지금. 예. 피곤할 만하죠. 예. 그죠? 어. 미션 성공 누르겠습니다. 깼기 때문에. 아유, 코키님. 지금 주무시러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 쿠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겠네, 이거. 7시간이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2시 50분. 2시 50분. 그래도 뭐, 10년 전, 7, 8년 전 저도 한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뭐, 1시간 정도 차이네?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예. 야야. 나름 선방했다. 나름. 음, 괜찮게 한 것 같아. 배는 전혀 안 고파요. 배불러, 배불러. 이거 계속 아프네. 이거 너무 안 낫는다. 아니,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는데? 음, 이빨 아파서인 게 아니야. 씨. 아니, 우리 금방 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 이거? 당뇨에 탈모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잇몸도 주저앉고 이제 턱관절까지요. 씨발 보험도 없는데 이거 위기 아닌가요? 음, 야야.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가봐야 되지 않나 싶네. 뭔 덩굴이야. 덩굴이는. 음.
야야. 덩굴이요? 아니 깼는데 엔딩? 음. 어우. 눈이 퍽퍽하네. 간단하게 할 거 없나? 집에서 꿀잠 자겠네 이거. 뭔 퇴근 방송이야? 야야. 자자자자 여러분, 아주 좋고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동굴이요. 창문 좀 열까? 시원하게. 어. 덩굴. 볼 게 있어? 신작 올라왔나요? 올라왔네? 올라왔는데요? 두 개나 올라왔네? 소주 3병 수준 무모한 도전을 한 다이버의 동굴 사고, 그리고 의문점. 찾은 꿈. 아니 뭐 이놈의 동굴은 끊임없네. 도대체 몇 명이 가서 죽은 거야? 찾은 꿈.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 동굴 속 자신의 개인 기록을 깨기 위해 그는 오늘 더 깊게, 더 깊게, 그만 좀 더 가.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려 한다. 다큐 스트리 844. 아우. 2000년 12월 42세 블로딕 시마노프스키는 폴란드 타트라 산맥에서 여행을 하는 중이다. 블로딕은 폴란드 출신의 직장인으로 2000년? 탐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굴 탐험. 오늘도 이 타트라 산맥에 있는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동굴을 즐겁게 탐험하는 도중 수중 터널을 맞이하게 됐고, 다이빙을 할 줄 몰랐던 블로딕은 당연히 여기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젊은 탐험가들이 그 수중 터널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탐험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아, 그래서 자신은 호기심 생긴 엄두도 거야? 못 냈던 곳인데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그들이 블로딕의 마음속 불씨를 차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됐다. 2001년 3월 쓰잘데기 없는 그곳에서 다이빙 강습을 받고 무모함이네,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그는 42세라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수중 동굴 다이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 2주도 되지 않아 파디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됐다. 블로딕의 아내는 갑자기 위험한 취미를 들인 남편이 걱정됐지만 그녀를 뒤로 한 채 블로딕은 당시 폴란드 최고의 수중 동굴 다이버 빅터를 만나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 후 루마니아에 있는 이즈부클 타우즈 동굴에서 50m 깊이 잠수를 성공하게 되어 엄청난 보람을 느꼈다. 고가의 장비를 사기도 하며 다이빙에 깊은 열정을 쏟은 블로딕은 그 이후 4년간 여러 동굴 탐험과 다이빙 훈련을 계속해 최고 동굴 잠수기로 102.7m를 갱신했다. 그리고 동굴에 밝혀지지 않는 곳을 탐험하고 지도화하는 OUCC의 회원이 되었고 직장에 사표를 던진 후 폴란드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엄청 많이 했네. 2005년 4월 5일 프랑스 아르데시 지역 마을 보르송 온 디알에 블로딕과 다이빙 그룹이 도착했다. 오늘은 짧은 동굴 탐험 하나를 끝내고 내일 동굴 4월 경험이 6일 많은데요? 이 지역 또 다른 2000년 동굴 굴 뒤퐁 거의 뭐 3, 4년, 동굴을 5년 본격적으로 동안 탐험할 것이다. 굴 뒤퐁 동굴은 다리 밑 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동굴이었다. 3에서 4m의 입구로 들어가면 맑은 물과 함께 구불구불한 통로가 이어진다. 이곳은 이미 프랑스 탐험가들이 178m까지 탐험을 완료했었다. 와. 블로딕은 가슴이 설렜다. 왜냐하면 178m 넘게 가진 못하더라도 자신의 최고 기록 102.7m를 깰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끝까지 깊은 가다가 수심을 다이빙하려면 또- 장비가 좋아야 했다. 블로딕은 좋은 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또 그런 장비를 써보는 걸 즐겼다. 하나로 500만 원이 넘는 제호흡기를 장비했으며 고급 500만 원? 다이빙 슈트, 계측 장비, 부력 조절 장치 등 깊은 수심을 위한 완전한 풀 세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 하면 돈 많으니까 하는 70% 거겠지? 헬륨 혼합가스 스티커가 붙은 희석가스 탱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깊은 수심에서는 일반 공기 탱크를 사용하면 실수 마취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호흡기가 고장날 것까지 대비해 여분의 10리터 공기 탱크 2개, 3리터 하나까지 장비했다. 오전 9시 55분 블로딕은 오후 3시에 돌아오겠다고 주변에 알린 뒤 본격적으로 굴디퐁 동굴 탐험을 시작했다. 다이빙 동료는 없었다. 혼자서 갔다. 맑은 물로 이어진 동굴 내부 모습은 장관이었다. 수심 12m쯤 자갈로 된 좁은 통로를 지나고 거의 수평에 가까운 통로를 나아갔다.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통로 앞에 섰다. 블로딕은 이제 부력을 조절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위험 요소는 없어 보였다. 가이드라인도 있고 물도 맑다. 그런데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질소 마취. 질수 맞지? 질소 마취는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몸에 압력이 생기고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 용해량이 높아져 뇌 속의 질소가 더 많이 녹아들게 된다. 그러면서 마치 취한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 10m마다 30도 술 한 잔을 들이키는 정도라고 한다. 판단력 30도 술? 저하, 집중력 아. 감소, 과도한 자신감, 느려지는 반응 속도 등 증상들이 다이빙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경우 40m의 제한 수심을 둔다. 근데 그런데 100m 아직은 이상 괜찮다. 간다고요? 블로딕은 방금 수심 20m를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은 수심까지 대비해서 70% 헬륨 혼합가스라는 스티커가 붙은 희석가스 탱크로 호흡하고 있었다. 블로딕은 수직 터널을 지나 동굴 속으로 더욱 들어갔다. 이곳부턴 계단식의 구조였다. 50m, 60m, 70m, 80m. 여기까지 했으면 살았을 것 마티니 같은데요. 효과라고도 부른다. 10m 지날수록 마티니 한 잔을 들이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맥주로 치면 5잔이다. 맥주는 곡물의 전분을 메가에 포함된 효소로 당화시킨 뒤 여기에 향신료인 호흡을 첨가하여 단행복 발효한 술이다. 포도주와 함께 세계에서 대중화된 주류 가운데 하나이며 인류사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발효주. 취했어 질수 맞지? 현대 한국에서는 소주와 더불어 주류의 양대산이 큰일이다. 질소 마취 증세가 갑자기 심해졌다. 블로딕은 호흡이 힘들어졌고 움직임이 점점 둔해졌다. 방향 감각도 심하게 상실됐다. 이런 상황이면 본인도 위험을 느낄 텐데 돌아가면 그러지 되잖아. 않는다.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과도한 자신감? 질소 마취로 인해 과도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5년 전 물속에 뛰어들던 그 젊은 탐험가들처럼 그도 더욱 아래로 용기 있게 들어갔다. 불안한 움직임은 계속됐고 쓸데없는 100m, 용기인데요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수직 아래로 떨어진 통로였다. 그리고 그의 개인 기록이 102.7m를 코앞에 두게 됐다.
되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마취 증상은 강해져갔고 결국 그는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바위 턱에 강하게 부딪혔다. 아. 여기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블로딕은 챙겨온 3리터짜리 비상 공기 탱크로 옮겨 호흡하다 여분의 공기 탱크로 다시 옮겨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심한 질소 마취는 그가 정상적인 아. 판단과 움직임을 할 수 없게 했고 결국 입에서 호흡기가 아. 빠져 나갔다. 오후 3시 블로딕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5시간째. 그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자 입구에서 대기하던 동료들이 직접 수색에 나섰다. 70m까지 수색을 시도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조대의 신고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다음날 2005년 4월 7일 프랑스 동굴 전문 구조대가 깊은 곳까지 수색하여 죽었네. 차갑게 식은 블로딕을 동굴 밖으로 인양하게 되었다. 진짜 그만해. 조사관은 블로딕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분석하는 도중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블로딕이 깊은 수심까지 사용했던 70% 헬륨 혼합 가스 탱크, 그게 아니었다. 다른 거였나 본데. 그냥 공기 탱크였다. 예. 일반적인 공기 탱크의 성분은 질소 70%, 산소 21%이다. 따라서 깊은 수심에선 질소 마취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블로딕이 장비한 것은 그냥 일반 공기 탱크였고 거기에 70% 헬륨 혼합이라는 스티커만 붙여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일반 공기 탱크에 그런 스티커가 부착된 누가 것인지 죽이려고 의문이었다. 붙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면밀히 확인해야 했지만 살인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 블로딕의 장비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거 3리터 살인인데, 비상용 살인. 공기 탱크를 모두 비워버렸고 모든 공기 탱크의 필러 어? 밸브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마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대기에 노출돼 공기 탱크의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뭐야? 되었다. 물론 1차적으로 분석이 끝난 장비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순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일반 공기 탱크에 헬륨 스티커가 붙은 아, 저 것인지 스티커 붙은 블로딕 새끼가 본인이 범인인데. 붙였는지 다른 누가 붙였는지 혹은 일부러 한 것인지 오늘까지도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죽였네. 전문가는 제호흡기를 사용한 다이빙 사고는 물 밖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잠수 전 장비의 점검이 중요한 것이다. 사고의 여러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지만 그가 깊은 수심에서 질소 마취를 강하게 겪은 것은 다이빙 컴퓨터의 로그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로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블로딕이 깨고 싶던 자신의 개인 기록 102.7m, 깼나 보네. 그것을 넘어 107m를 죽어서야 도달했다는 것이다. 야야야야야야야. 하나 더 있네요. 이것은 비행기 안. 승객들은 충격 참사 일으킨 조정실 단 한 사람의 소원 돋는 정체요. 예예. 평범한 비행이라 생각하며 동굴 기대에 아니네요. 젖어 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기대를 부수는 듯한 소음이 기내를 울려댔다. 도끼로 조종실 문을 찍고 발로 차며 문 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 이거 그거 누군가가 같은데? 조종실 안을 습격하려는 것이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안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기장? 기장? 예, 이거 기장일걸? 그는 이 비행기를 책임지는 파일럿 기장이었다. 예예.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죠. 예.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27분 마르세유 관제센터에 말이 안 교신이 되는 시작됐다. 관제탑의 비행 허가를 받는 교신이었다. 저머닝스 9525편 바르셀로나에서 뒤셀도르프로 향하는 항공편이었다. 모든 것은 일상적이었다.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이륙했고 순항 중이었다. 각자의 일상 또는 여행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한 승객들 144명, 승무원 4명, 그리고 기장, 부기장까지 총 150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였다. 저머닝스 9525편의 기장은 패트릭 손덴하이머 34살이고 두 좋네.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파일럿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지쳤는지 꽤 피곤해 보였다. 기장의 옆에는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가 있었다. 당시 27살이었던 그는 항공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파일럿이 된 능력 있는 청년이었다. 루비치는 겉보기에 아주 멀끔한 청년이었으며 부모님과 당신. 러닝을 자주 즐길 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청년으로 보였다. 그렇게 믿음직한 손덴하이머와 루비치가 이끌던 비행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10시 31분 마르세유 교신센터에서 저머닝스 9525편의 고도가 원래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보자 해놓고 왜 자나요? 이러려면 씨발 집에 가죠. 예, 이해 안 가네. 예.
야야. 그런가요? 교신을 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후 두 차례 연락 시도해도 반응이 없어 다른 주파수로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와중에도 고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완전한 비상 상황이었다. 25,000피트, 2만 피트, 15,000피트, 10,000피트. 10시 40분. 결국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고도가 낮아져 비상신호를 발령했다. 그리고 10시 41분 결국 저머닝스 9525편은 안타깝게도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다 죽었을걸? 한 명도 빠짐없이? 비극적인 참사였다. 예. 접근하기 어려운 산 한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나 분해돼 버린 비행기. 구조된 헬리콥터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다.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만든 걸까? 사고 분석가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현장에서 심하게 손상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를 발견했다. 복원된 음성 기록 장치를 들으며 사고 당시를 머릿속으로 재현해 보려 했다. 충격이죠, 충격이죠. 한편 야야. 사고 조사관들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집을 찾아와 수색 중이다. 거기서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알아내게 됐다. 그 우울증이야? 단서들과 녹음된 음성들이 조각조각 더해져 비로소 그날의 퍼즐이 맞춰졌다. 조종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는 분명 기장 손덴하이머였다. 그리고 조종실 안에서 침묵하며 고도를 낮추고 있는 신새끼. 이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 아 힘들게 기장대 놓고 왜 부기장대 놓고 왜 자살한 그의 꿈은 거야? 파일럿이었다. 병신이. 어릴 적부터 그랬다. 루비츠의 방 안 또라이 비행기 새끼. 포스터가 여러 곳에 붙어 있었다. 그는 14살부터 글라이더 비행을 했고 옆에서 도와주던 교관이 그를 보고 천재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루비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루프트한자 항공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아니, 이거 됐는데 앞으로 꿈을 왜- 향해 걸어갈 일만 남았지만 곧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항공학교를 몇 달 만에 그만둬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엄청 심각한 우울증 때문이었다. 파일럿의 정신 상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꿈을 포기할 수 없던 루비츠는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몇 달간 정신과를 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신병자 극복하려 새끼. 했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돼 다시 비행 면허증을 복원하게 됐다. 하지만 우울증이 재발한다면 면허는 영영 금지되게 될 것이라는 조항에 사인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다시 항공학교에 돌아가 비행 훈련을 계속하게 됐고 이제 막바지 단계 항공 면허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는다. 당신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 아니요. 그 후 루비츠는 저머닝스에 입사했다. 꿈에 그리던 파일럿이 된 것이다. 그렇게 몇 개월 꿈을 이룬 청년의 비행이 이어졌지만 다시 느낀 거야?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등장했다. 2015년 2월 사고 한 달 전 그의 우울증이 재발했고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별, 섬광, 줄무늬, 곤충들이 보이면서 시력이 잃어간다고 생각했다. 안과에 찾아가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시 병이 재발하면 면허가 영구정지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살 아파트도 알아뒀기에 직장을 잃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이루고 싶던 꿈이었다. 어떻게 다시 딴 비행 면허인데 절대 잃기 싫었다. 하지만 너무나 심해진 그의 정신 상태는 일상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해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소견서와 함께 강력한 항우울제를 처방받게 이것 때문에, 됐다. 그래도 기록 때문에 그의 마음속 우울감을 완전히 씻어내지 항공사에서 못했고 사고 들켰나 4일 보네. 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종실 문 잠금 장치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끝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 전 비행인 미친 새끼. düsseldorf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항공편에서 사고 당시와 똑같이 기장이 잠시 나가 있는 동안 하강 설정을 해보는 리허설까지 끝마쳤다. 그리고 사고 당일 10시 30분 조종실 한 기장과 부기장은 대화를 나눴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네요. 갔다 오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그럼 düsseldorf 날씨 체크 좀 하고 있어주세요. 네,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톤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다. 와 개무섭다 진짜 이 새끼. 문을 완전 잠금으로 설정하고 고도를 낮췄다. 와 4분 후 10시 34분 이를 보고 온 기장이 돌아와 조종실 출입을 요청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 앞에 선 기장은 아주 불안한 생각이 와. 머릿속을 채웠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진짜. 밖을 바라봤다.
비행기가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장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2001년 이후 하이제킹을 강하게 방지하기 위해 조종실 보호 방식이 철저해졌다. 출입하려는 사람은 인터폰으로 조종실을 알리고 조종사가 문 제어 장치를 열어주면 5초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종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태라면 비상 코드를 입력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비상 코드도 무시하는 완전 잠금 상태로도 만들 수 있었다. 기장은 비상 코드를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는 완전 잠금 상태라는 것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완벽히 깨달았다. 문을 열어야 한다. 어떻게든. 기장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고 때린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조종실 문은 폭탄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지 루비치가 일부러 한 건지 혼수 상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는 건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150명의 살림을 일단 열고 들어가야 했다. 기장은 눈에 보인 비상용 도끼를 들고 와 문을 내려 찍으며 루비치에게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하지만 야속한 문은 굳게 닫혀져 생채기만 날 뿐이었다.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며 기울어져가는 비행기.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분명 몇 분 전엔 새파란 하늘만 보였는데 어느새 땅이 가깝게 보이기 시작했다. 조종실 안 루비치는 요란하게 울리는 경고음과 모니터로 보이는 기장의 처절한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비행기의 속도를 350노트까지 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승객 144명, 승무원 4명, 기장 1명, 부기장 1명, 총 150명 사망.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까지 겨우 10분이었다. 파일럿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 루비치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의 정신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환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수 없었다. 그래도 공공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 같은 상황에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신고했어도 됐지만 비행기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로 환자의 현재 직장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에 심적으로 위축돼 신고를 꺼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면허 신청서 작성 중에 한 답 아니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범법행위였다. 그때 파일럿의 정신건강 이력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거짓말을 가려냈다면 그날의 비극적인 비행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루비치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보다는 휘말려버린 안타까운 승객들을 더욱 기억해야 한다. 스페인 현장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16명의 학생들, 교사 2명, 신혼부부, 오페라 가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기장 손덴하이머. 14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졌다. 기장 손덴하이머의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됐다. 사고 이후 유럽 항공안전국은 여러 안전 규정을 만들었다. 파일럿의 심리검사가 강화되었고 조종실에 항상 2명이 탑승해 있는 투크루 칵핏 룰을 세웠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는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실을 겪어야만 했다. 저머닝스는 현재 유로윙스로 이름을 바꾼 후 운영하고 있다. 루비치의 방을 조사해본 결과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루비치가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였다. 그에게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본인을 믿고 탑승한 149명의 목숨을 내던지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참사를 낸 본인은 꿈을 안타깝게 잃은 사람이 아닌 남은 사람들에게 희대의 미탈함으로 기억될 뿐이다. 조사 중 루비치가 생전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는 직원이 전 여자친구가 들은 말이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일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날 기억하게 될 거야. 정신이네. 너무 편하게 줬다 저 씨발놈. 비행기 무서워요. 비행기. 이제 집에 가야겠는데요, 여러분.
3시인데 자고 있다 또 와야죠 여러분. 심하이 해야죠 심하이. 프리스타프 이따 또 하게 좀 해야죠 재밌으니까. 야야 재밌었고요. 자야죠 자야죠 여러분. 야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래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야야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좀 치우고 좀 가야겠네요. 예, 오늘 감사하고요. 물론 해야죠,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연. 이따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